네, 이번 시간부터는 용익물권, 사용, 수익하는 물권, 물권 중에서 사용하고 수익하는 물권이다. 보통 이제 제한물권이라고 하죠. 소유권이 기본이 되고 그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권 중에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용익물권은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지상권입니다. 물권 법존주에 따라서 용익물권에 해당되는 것은 지상권, 전세권, 취역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상권. 지상권의 개념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암기를 해주셨습니까? 타인의 토지예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내용의 용익 물권이다. 핵심은 토지 사용이에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이에요. 채권도 아니고 물권입니다.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을 취득하려면 법률에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한다는 186조를 먼저 생각하셔야겠죠. 그리고 물권은 배타성이다. 절대적인 효력이 있다. 등기를 해야만이 취득하는 권리고 등기를 하게 되면 물권자가 때문에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효력이 있다. 그 개념도 그 개념이 뭐죠?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지상권 설정자가 달라진 겁니다.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얘기는 지상권은 지상권 설정자와 지상권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설정자가 지상권자 명의로 등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지상권자가 물권 취득한 이후에 지상권 설정자가 즉 설정자는 소유자거든요.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물권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대항할 수 있다. 지상권자는.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게 배타성 개념입니다. 그런데 지상권은 이 경우예요. 현실에서는 토지와 건물이 있다. 항상 이 경우에 있으면 제가 수험생 입장에서 그죠?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같은지를 봐야 한다. 다르게 되면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토지를 건물 소유로 해서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할 권리가 있냐를 살펴봐야 합니다. 토지 사용 권리 그 중에 하나가 뭐다? 토지 사용 권리 물권이 지상권이다. 이게 지상권입니다. 토지 사용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예가 토지 사용 권리가 있는지 물었을 때 지상권이 있는지. 현실은 지상권이 가장죠. 또 다른 게 뭐냐면 임차권이에요. 토지 임차권. 왜냐하면 임차권은 나중에 이제 계약부에서 보겠지만 목적물의 사용 수익. 지금은 지상권은 토지라고 특정이 됐잖아요. 토지와 건물은 별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임대차는 목적물의 표현을 썼어요. 목적물의 사용 수익하고 임차인은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한다. 이게 임대차 계약이에요. 그래서 토지란 목적물에는 토지도 있을 수도 있고 건물이 있을 수 있고 공작물이 있을 수 있고 동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 임대차가요. 근데 토지 임차권은 뭐다? 채권이다. 그럼 채권은 누구한테죠? 일정한 행위를 누군가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청구하는 권리죠. 그럼 누구한테 하겠어요?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에 대해서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임대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주장을 못하는 게 임차권의 특징입니다. 그게 채권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임차권 설정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토지 소유자가 바뀌면 바뀐 소유자에게는 채권이 임차권 주장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채권이 임차권은 특정의 상대방에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임차권을 설정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에도 대비하기 위해서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도 그 사람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나온 게 등기예요. 그래서 임차권도 등기예요. 이 등기를 하게 되면 그래서 대항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대항력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채권의 경우에 대항력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물권은 그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등기는 절대적 배타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그 물권의 특징 때문에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유자가 바뀌면 원칙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다만 등기가 되면 법무상의 대항력이 생긴다. 그 얘기는 임차권을 설정한 토지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등기가 돼 있으면 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는 토지를 사용한 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토지를 사용한 권리가 있다는 얘기는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철거물 인도 청구를 했을 때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토지 사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토지 사용할 권리가 없어야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따라서 건물 소유자 입장에서 그래서 임차권보다는 지상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절대성과 배타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언제 대항할 수 있죠.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그래서 지상권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도 가능하지만 이론적 가능하지만 지상권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여담이지만 어떤 자동차 전시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수입차 같은 경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왜 지상권의 왜 중요한지를 살펴했습니다. 어디서 출발? 제가 계속 사용 권한이 있는지 결국은 지상권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 사용 권리, 토지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사용한 권리가 있을 때 그 토지의 소유자가 변했을 때 그 사람에게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크게 쟁점이 됩니다. 그게 물권과 채권 출발점이에요. 그 채권이라고 제가 특정했을 때 그 개념들 잘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그게 반복될 겁니다. 그게 그 하이 피크를 찍는 것을 봐도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 특히 주택임대차에서 그 개념이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 지상권 취득은 법률행위 말 그대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거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취득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권도 법률행위, 매매, 증여, 계약 등 법률행위 취득도 있지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취득시효. 취득시효는 점유, 등기부 취득시효도 구분되고요. 매장물의 발견, 무주물의 선점 배웠었고요. 첨부, 부합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부합, 혼합, 가공에 대해서 혼합, 가공 시험에 잘 안 나오고 부합, 부동산의 부합이 특징이 됐죠. 그게 법률의 규정에서 소유권 취득한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랐을 때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방어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지 않습니까? 토지 사용 권리로서. 토지 사용권이 없으면 건물이 철거될 운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 법정 지상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근데 그러면 대표적인 민법 있겠죠. 민법에 보면 366조. 저당권 실행에 의한 366조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민법은 아닌데 관습법에서 해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의 규정에 있는 이 법에는 법률이에요. 법률과 관습법이 있어요. 민법 제185조에 보면 물권은 물권 법정주에 되어 있어요. 법률과 관습법에 의해서 종류와 내용이 결정된다. 이 법률 뭐죠?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제정한 거예요. 의결을 거쳐서. 관습법은요. 어떤 관행이 있고 그 관행에 대한 국민들의 법적 확신이 있을 때 형성되는 거죠. 즉 국회의원이 만든 건 아니에요. 하지만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률을 제정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관습법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가 바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입니다. 법률 규정은 366조 위에도 301조 아마 전세권편에도 한편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으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과 임목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시험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366조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상권, 이 표현이 잘 나옵니다.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소이다. 아닙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전세권, 용의물권에는 지상권뿐만 아니라 전세권이 있어요. 그리고 성립 요소란 표현이 확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채권적 전세 그리고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뭐죠? 주택 임대차 계약이 우리가 전세 계약과 임대차 계약은 구분이 됩니다. 어디서 구분이 되죠? 무엇을 전세 계약이라 하고 무엇을 임대차 계약이라 합니까? 임대차 계약과 전세 계약은 목적물의 사용 수익을 전제로 해요. 거기 똑같아요. 근데 전세권자나 아니면 임차인이 반대급부로 하는 행동에서 차이가 납니다. 전세권의 경우는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뭘 주죠? 전세금을 줘요. 그런데 매달 돈을 줍니까? 차임을 주지 않아요. 하지만 임대차 계약은요. 임대차 보증금도 주지만 별도로 핵심은 임대차 보증금이 아니에요. 매월 목적물의 사용 대가로서 뭘 주죠? 차임을 주지 않습니까? 즉 매월 아니면 분기별로 아니면 연 단위로 사용 대가인 차임을 주는지 여부에 따라 전세권 설정 계약과 임대차 계약의 구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하려면 차임을 줘야 돼요. 사용 대가로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 사용 수익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 사용 수익의 대가로서 뭘 준다? 차임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전세권 설정 계약은요. 단순히 전세금만 지급하지 매달 아니면 분기별로 사용 대가에 해당되는 차임을 주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성립요소예요. 전세권 설정 계약과 임대차 계약을 구별하는 그런 개념죠.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려면 근데 사용대차 계약은요. 똑같이 사용대차도 사용하는 거예요. 무상이잖아요. 사용대차 계약은 그 목적물 사용 수익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대차과 임대차 계약 차이점은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립 요소예요. 이런 것을 갖춰야만이 임대차 계약을 볼 수도 있고 이런 것을 갖춰야만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볼 수 있다. 그렇게 그런 개념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전세권 같은 경우는 자 볼까요? 뭐 나중에 또 이제 언급이 될 텐데 자습서 246조입니다. 그 개념을 보겠습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한다. 개념에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세권에서는 성립 요소예요. 근데 지상권은요. 배웠잖아요. 타인의 토지의 건물 기타 소유로 해요. 타인 토지에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내용의 문제. 돈 얘기 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립 요소가 아닌 겁니다. 이 개념에서 나온 겁니다. 성립은. 이런 걸 갖춰야. 즉 지상권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돈의 지급이 오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유상일 수도 있고 무상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상의 지상권 설정 계약도 있고 아니면 유상인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립 요소가 아니라 특별하다는 겁니다. 유상은 지상권 설정 계약 당사자들이 돈을 주기로 한다는 약정이 있을 때 지급한다는 겁니다. 그런 게 없으면 무상이라는 겁니다. 좀 그런 개념적 징표, 이 전세권과 관련해서 구별을 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지상권 설정 계약 역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지상권 요소에 반드시 건물 등이 존재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권리일 뿐인 겁니다.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에 공작물이 20개 있었지만 그 지상권 설정 후에 이런 공작물 20개 몇이 하더라도 여전히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상권의 본질은 건물 등의 소유가 아니라 토지 사용 권리이기 때문에 자, 개념적으로 중요합니다. 잘 출제가 됩니다. 또한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지상권도 인정된다. 이게 구분 지상권이다. 토지 지하 뭐냐면 지하철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상의 공간은 뭐냐면 전신주 설정고 전선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 개념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담보지상권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담보지상권은 실무적으로도 그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포인트만 기억을 하십시오. 일단은 수험생 입장에서 하겠습니다. 일단 개념 정도를 하십시오. 항상 저당권을 취득함과 어울러
단독으로 담보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담보지상권 설정은 항상 저당권을 취득하는 것과 함께 그 저당권의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이를 담보지상권이란다. 이 개념. 뭐요?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리고 그 저당권의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취득한다. 자, 저당권의 담보가치 확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당권자는 교환가치를 파악하기 때문에 용의물권은 물건을 사용수익하는 거예요. 그럼 용의물권 개념 자체에는 물건을 사용수익하려면 뭐가 전제죠? 물건을 점유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용수익 가능하죠. 물건을 점유하지 않고 사용수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환가치를 파악하는 것은 점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점유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저당권자가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 못한다는 거 기억하셔야죠. 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 저당권을 설정자, 대부분 소유자겠죠. 설정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는 거고 사용수익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소유자가 제3자를 하여금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했다. 그 얘기는 제3자에게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설정할 수 있는 거고 지상권을 설정하게 되면 그 지상권자가 건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시 이제 계속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세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그렇게 되면 저당권자가 파악한 교환가치가 위태로워요. 리스크가 발생돼요. 항상 저당권 나오면 앞으로 수험생 입장에서는 교환가치 파악이다. 교환가치가 하락돼서는 안 된다. 달라져서는 안 된다. 침해돼서는 안 된다. 그게 표현입니다. 담보가치 확보는. 근데 어떤 경우냐? 다른 토지 소유자가 사용하는 상관이 없는데 제3자가 저당권의 목적물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 그걸 막는 겁니다. 그럼 그 막는 방법이 뭐냐? 지상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지상권을 딱 등기하게 되면 제3자가 사용할 염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담보가치 확보하기 위해서 지상권 취득한다. 주된 목적은 담보가치 확보이기 때문에 담보지상. 우리가 지상권 뭐였죠?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근데 담보가치가 아니에요. 용익물권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쟁점이 되는 거예요. 물권 법정지는 뭐예요?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으로 정한다. 지금 배웠잖아요. 지상권은 뭐예요? 개념상 타인의 토지에 사용하는 권리예요. 저당권은 뭐예요? 담보물권의 교환가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파악해서 우선 변제받는 효력이에요. 그런 문구가 들어옵니까? 없잖아요. 물권에서 지금 민법에서 정한 내용이면 사용 수익권밖에 없어요. 지상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이 정한다. 그러니까 법이 있죠. 279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왜요? 사용법만 써요. 사용권. 사용하는 내용이잖아요. 물건의 그 담보가치를 확보해서 우선 변제. 담보가치 확보는 얘기는 이런 표현을 해요. 우선 변제 효력이 있다. 볼까요? 전세권. 전세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성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법에 그게 써 있어야 돼요. 246조 볼게요.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에 쫓아 사용 수익하면 이게 내용을 정한 거예요. 이게 뭐죠? 용익물권의 성격이죠. 그 다음에 그 부동산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받을 권리. 이게 담보가치 효력이에요. 정해놨잖아요. 법에서 제303조 제1항 복습할 때 보십시오. 민법 제333조에 전세권이라는 물권의 종류를 정했고 그 내용도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성격을 다 같이 써놨어요. 그런데 지상권은 안 그러잖아요. 그럼 물권법정지의 내용이 담보지상권은 사용하는 권리가 아니라 교환가치, 다음권의 교환가치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279조에 정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가 물권법정지에 반하는 게 아닐까 그게 쟁점이 되는 겁니다. 왜 물권법정지하고 쟁점이 관련되는지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담보지상권 인정하는 것은 물권법정지에 반하지 않는다. 근데 제 설명에 따르면 인정을 안 하는 방향이에요. 근데 현실적인 필요성입니다. 근데 나중에 계속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기억해 주십시오. 또 하나가 이제 출제 지문인데 제3자가 그러니까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담보지상권을 받는 거예요. 이 저당권의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담보지상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 담보지상권은 물권법정지에 반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의 쟁점이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쟁점은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자가 있겠죠. 대부분
소유자예요. 이 소유자가 목적물 점에서 사용하는 것은 허락해요. 담보지상권 설정하면 점유를 넘겨줄 것 같은데 대부분의 경우는 지상권만 설정하지 그 사용 수익은 소유자가 해요. 근데 소유자가 자신이 소유해서 그 토지를 담보로 제공된 저당권 설정된 토지를 자신이 사용하면 문제가 없어요. 예컨대 토지에 위에 건물을 신축한다. 그 경우는 어떤 약정이 되어 있냐면 대부분 실무적으로 건물이 올라가면 추가적으로 건물에 대해서도 저당권 설정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현실에서 왜 쟁점이 되냐면 소유자가 제3자에게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저당권자이자 담보지상권을 침해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쟁점이 됩니다. 이제 주소는 그겁니다. 이제 제3자가 그럴 경우에 이제 그거 관련해서 이 제3자가 사용하는 권리를 취득했어요. 그런데 이 3자가 사용한 권리가 채권에 불과했어요. 채권의 얘기는 임차권과 같은 약정에 기초한 권리일 뿐이지 더 나아가 물권이 아닌 겁니다. 물권이라면 당연히 대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표는 제3자가 담보지상권 설정된 토지 소유자의 동의에 기초한 토지 사용 수익이 채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어도 이 표현은 그냥 그대로 이런 게 있구나. 이게 쟁점이 되는 이 제3자가 토지를 사용해서 건물을 짓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저당권자이자 담보지상권자가 교환 가치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 손을 들어줬어요. 그때 논 거예요. 제3자가 담보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자, 이 설정자예요. 토지 소유자로부터 동의 기초해서 토지 사용 수익의 채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도록. 이 포인트는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이 채권적 권리예요. 채권적 권리는 약정을 체결한 특정한 상대방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지 그 사람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다. 그 표현. 즉 제3자는 소유자에 대해서만 채권적 권리를 가졌던 이 사람 사이에 생기잖아요. 약정은. 이 사람에 대해서만 이 채권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가지고 있어도 이 같은 사정 마련은 담보지상권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 물권자잖아요.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 결과 이 실익은 논의의 실은 뭐냐면 담보지상권자가 이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설정자 소유자가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건물 신축 중인 완성되지 않은 공사 중인 건물을 제3자가 이어서 계속 공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담보지상권자 입장에서는 이 저당권자이자 담보지상권자 입장에서는 교환 가치가 침해된다고 생각해서 뭘 했냐면 지상권, 저당권자 같은 경우에서 어떤 물권적 청구권이죠. 반환 청구권은 못하지만 뭘 할 수 있죠? 교환 가치 발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당권의 침해를 개선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뭘 했냐면 이 사람이 담보지상권을 기출해서 방해배제 청구권을 생긴 거예요. 건물 청구비 대지 인도 청구 소송을. 토지 인도 청구 소송. 그래서 담보지상권의 방해 배제 청구로서 제3자 상대로 신축 중인 건물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 이런 게 쟁점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할 건 이거고 특히 채권적 권리이기 때문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 그 얘기는 철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근데 비교할 게 뭐냐면 담보지상권이 이제 언급할 때 언제 했으면 부합 때. 부합 기억나시죠? 약한 부합인 경우에는 권원에 의해 부속시킨 경우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그 경우로 뭐였죠? 담보지상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누가 점유 사용 수익이 있다? 소유자가 있고 그 사람이 이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람이 임차인이 예컨대 임차인이겠죠?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그 권원에 의해 부속시킨 수목은 누구 것이다? 부합되지 않고 그 사람의 것이다. 그 측면과 다른 겁니다. 그건 부합이었습니다. 그게 페이지 196조였습니다. 266조 단서가 정한 적법한 권하고는 측면이 달라요. 이건 부합이에요. 토지에 부합이 돼서 부합된 물건이 부동산에 부합되는지 소유권이 기속되는지 그 문제지만 이건 그런 측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또 하나 기억할 게 뭐냐면 시험 출제 담보지상권 침해를 위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 여부가 되냐 부정입니다. 이게 시험 출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채권 이 담보지상권의 개념을 아셔야 합니다. 저당권 설정과 함께 그 저당권의 담보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정된 겁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채권 담보를 위해 토지의 저당권 관계 무상의 지문이 이건 출제 지문입니다. 무상의 담보지상권을 무상의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담보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 제3자가 토지 불법 점유하면 딱 떠오르죠. 이게 딱 습관적으로 떠오를 겁니다. 손해 불법 행위에 해당돼서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되지 않을까? 보통의 대부분의 경우는 해당되지만 이 경우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부정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제3자 불법 점유 불법이기 때문에 손해 불법 점유면 점유를 못하기 때문에 점유 사용을 못하는 거고 그게 뭐죠? 토지 임대료 아닙니까? 차임산다에 손해가 발생한다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3자가 불법 점유했으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불법이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에 따르면 해당돼야 돼요. 그런데 이 경우는 인정을 안 해요. 어떤 논리를 인정하지 않냐? 할 수 없습니다. 자, 무상의 담보지상권자예요. 담보지상권 설정하는데 지상권 설정과 관련해서 돈을 주는 게 없어요. 출발은 그겁니다. 그러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담보지상권자가 아닌 토지 사회자예요. 즉 담보지상권자는 토지 이용의 가능성이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손해가 발생하려면 소유자는 당연히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침해되면 손해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제3자 불법 점유하면 소유자의 소유 권능, 사용 수익 권능이나 처분 권능이 침해되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경우에는 무상의 담보지상권의 경우에는 점유 사용 수익이 지상권자에게 없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토지 이용 가능성, 점에서 사용하는 가능성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사용을 수익 못해서 발생하는 손해라는 건 생길 수 없다는 겁니다. 논리가. 담보지상권자가 아닌 토지 소유자에게 목적물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있다. 즉 담보지상권자에게는 점에서 사용 수익할 권리가 없다. 그 결과 담보지상권자에게 사용 수익상의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없다. 애시당초 이 사람에게는 토지 사용의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토지 사용 못해서 손해를 본다는 개념도 없다는 겁니다. 그걸 구별을 해주십시오. 대신에 담보지상권 침해에 의해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이 케이스에서 저당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이 됐습니다. 결국 손해배상 책임은 제3자가 토지 불법 점유한 것에 대해서 이 사람 상대에서는 손해배상을 어떤 이유로 저당권 침해 이유로는 손해를 받았습니다. 다만 담보지상권 침해를 이유로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았고요. 좀 페이지 275쪽에서 다시 한번 언급할 겁니다. 이 논리를 잘 기억하십시오. 이게 딱 포인트를 두게 되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담보지상권에 관련 부상의 담보지상권의 경우에는 부정한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거 혼동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담보권이 소멸되면 저당권이죠. 예컨대 저당권 설정과 함께 그 저당권의 교환가치 결국은 부수적인 거예요. 담보지상권은. 아예 목적은 저당권의 담보가치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담보권, 즉 예컨대 저당권 소멸하면 담보지상권은 그 순간 소멸하는 겁니다. 이 지상권의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관없이 정말 중요합니다. 담보권이 소멸하면 예컨대 담보권 대표적인 얘기 저당권이죠. 저당권이 소멸하면 등기된 저당권의 목적이나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담보지상권도 그 목적 어떤 목적이죠? 저당권의 교환가치 파악 목적을 잃었기 때문에 함께 소멸한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담보권의 존속과 지상권의 존속이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상권 설정할 때 이런 목적을 명확하게 돼. 지상권 설정한 목적은 저당권 담보가치 확보다. 그런 약정이 있기 때문에 소멸되는 거다. 좀 더 어렵게 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문을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만약에 시험에서는 이게 출제된 바 없지만 이런 표현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공부에서 자 하나 이거 보세요. 경매 절차 포인트는 경매입니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안 납하여 저당권이 소멸함에 따라
담보지상권도 목적으로 함께 소멸한다. 먼저 쟁점 하나는 경매에서는 매각 때문에 완납하면 저당권은 경매 절차에서 얘기가 있죠. 경매 절차가 진행돼서 마무리되면 저당권은 순위에 상관없이 무조건 소멸한다. 이걸 하나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경매 절차 매각 때문에 완납하면 무조건 소멸합니다. 매각 때문에 완납하면 등기가 없더라 하더라도 187조에 따라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유권을 이전 등기할 때 저당권 다 소멸시킵니다. 직권으로. 손으로 따지지 않고. 그 얘기를 아셔야 할 거고 저당권 소멸되기 때문에 담보지상권도 목적으로 함께 소멸한다. 이런 식으로 한계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지상권 취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